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회복지실천과 교육연구소 이경국 소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경기복지재단 SOS 솔루션을 진행을 맡게 되었는데요. 오늘 4가지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례의 바람직한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이 사례에 대한 솔루션이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사례에 대해서 사례관리 담당자가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라포 기간의 문제, 객관성의 옅어짐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사들이 클라이언트하고 관계 형성을 할 때 라포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죠. 라포는 관계 형성 그 자체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례를 보니까 이 사례 안에 문제를 다루기 이전부터 클라이언트와 복지관 안에 관계 형성을 꽤 오랫동안 되어온 걸로 보입니다. 사회복사들이 이 클라이언트를 바라보는 면이 객관적인 면보다는 좀 주관적인 면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클라이언트를 한 사람의 독립체로 보지 않고 뭔가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 뭔가 계속해서 도와줘야 될 것 같다라는 압박감을 좀 가지고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담당자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는, 되도록이면은 관계 형성이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일단 23살이나 되었고요. 예전에 그 중학생, 고등학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인으로서 충분한 역할이 필요하다는 걸 인지하시고 그러한 관점에서 개입을 하시면 문제가 좀 더 쉽게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23살이라는 이 나이가 결코 어린 나이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기술상에서 어린 나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은 어린 나이는 아니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어린 나이에서 성인이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역을 많이 개입 안에서 넣어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여러분들 영화에서 본 대사가 나와요. 뭐냐면은 무엇이 중요한가? 클라이언트가 바라보는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사례관리자가 바라보는 클라이언트의 문제,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회복사가, 사례관리자가 사례관리를 하면서 가장 많이 실수하고 가장 많이 이 문제를 잘못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례관리 담당자께서는 이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직업을 구하는 것? 아니면 할머니로부터 독립을 하는 것? 아니면 정신과적인 문제? 어떤 거냐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 사례관리자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사정을 하면요, 문제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문제 중에서 중심이 뭔가를 잘 못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객관성이 일정 정도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다 도와줘야 될 것 같은, 그죠? 다 도와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 우리가 사례 관리를 한다는 거는 가장 중요한 핵심 문제점이 무엇인가, 그걸 찾아야 돼요. 그것이 주 사례 관리자를 바꿔놓는 요인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클라이언트는 과연 선생님이 지금 사례관리자가 보고 있는 그 문제를 본인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례관리에서 추측은 금물이지만, 그래서 클라이언트를 사례회의에 같이 참석시켜야 될 이유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례관리 담당자 선생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개입을 하신다고 한다 그러면은 클라이언트가 도대체 자기의 문제, 본인의 문제를 어떤 문제로 바라보고 있는지 반드시 알아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건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사례관리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사례관리자들이 이런 말 되게 많이 써요. 해주고도 욕먹는다. 예, 해주고도 욕먹는다는 말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클라이언트가 바라보는 클라이언트 문제와 사회복지사가 바라보는 클라이언트 문제가 다른 데서 나타나기도 하고요. 아니 그런데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해서 개입을 하면 또 그걸 되게 잘 봤는데?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주는 대부분의 서비스들은 다 포지티브 하거든요. 말 그대로 긍정적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만족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만족해서 그 사람 스스로 그것을 바탕으로 힘을 받아서 스스로 자립하는 것이 사례관리이고 보면 우리가 해주고도 욕먹는다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바라보는 문제를 클라이언트의 문제라고 너무 믿어버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번에는 조금 재밌는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뭐냐? 클라이언트의 이기적인 행동, 예, 관상력, 예, 누가 누구를 사례 관리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의 스타일을 보고서 내가 이야기할 것을 조절한다 라는 뜻이죠. 대단한 능력이죠. 대부분의 클라이언트들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얘기하는 것과 다른 선생님한테 얘기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죠. 예, 이 전문가한테는 이렇게 얘기하고 이 전문가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들이 전문가들이 듣고서 그것을 전문가들끼리 공유를 하면은 그런 율이 좀 낮아지는데, 전문가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유하지 않거든요. 그냥 각자가 하다 보니까 서비스가 중복되기도 하죠.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클라이언트를 사례 관리한다고 들어갔는데 알고 보면은 사례 관리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클라이언트가 우리 사례 관리자를 사례 관리할 수도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셔야 돼요. 클라이언트는 불쌍한 존재도 아니고 그렇다고 능력이 딸리는 존재도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게 되면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한 행동을 한다라는 거죠. 이 세상 누구도 이유 없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객관적이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클라이언트가 잘 보세요. 이기적 행동을 한다는 건 전 여기서 보여요. 학원을 다니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상담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죠. 그런데 자립을 하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우울해요. 제가 너무 힘들어요. 전 그거 못하겠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걸 자꾸 회피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그러는데, 직업을 얻는 것도 자립이고 학원을 다니는 것도 자립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경제적인 자립을 하라는 부분들, 나이가 23살이나 되었는데 아르바이트를 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사람이 무섭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학원은 어떻게 다니나요? 우리가 좀 더 객관적으로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 너무 사람을 좀 다르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으나 다르게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이 보는 거죠. 제가 만약에 입장을 딱 바꿔놓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요, 클라이언트처럼 하지 않을 거예요. 클라이언트는 학원을 가는 거라든가 상담을 하는 것은 적극적이지만 자립을 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지 않죠. 그런데 지금 클라이언트 욕구라고 써놓은 거 안에서는 할머니를 떠나서 자립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본인은 직장 생활을 해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경제적 활동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막상 그 전 단계인 경제적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피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쉬운 거는
내가 하고 쉽지 않은 것은 내가 하지 않겠다. 뭐 이런 것은 충분히 당신네들이 대신 해줄 수 있지 않을 거냐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추측은 금물입니다만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봤을 때는 약간 객관성이 결여되는 부분들이 보여서 이러한 슈퍼비전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는요, 클라이언트의 역할은 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대학 다닐 때요, 그 연애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연애를 하다가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50일, 100일, 200일 이걸 제가 챙겼거든요. 근데 50일, 100일, 200일 챙기면 남자친구가 이렇게 챙겨주니까 내가 오래 사귀어야지 이런 생각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되게 연애 기간이 짧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짧게 될까라고 했는데 주변에 멘토격인 선배가 저를 부르더니 하는 얘기가, 도대체 너는 너의 역할, 연애 안에서의 너의 역할을 열심히 하고 다 해주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상대방은 너한테 대해서 의미를 느끼지 못한다. 왜냐? 본인이 도대체 나한테, 그러니까 즉 너한테 어떤 의미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서 너도 역할을 하면 상대방도 너에 대한 무슨 역할을 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안 해주니까 당연히 도망가러 가지 않겠냐, 연애가 끊어지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응당 맞는 말이에요. 사람은요 다 게으르다라고 보면 안 돼요. 또 물론 게으른 면도 있습니다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역할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사례 관리하는 것 안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역할을 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보험회사 직원입니까? 다 알아서 해주게? 그거 아니잖아요. 예, 우린 보험회사 직원이 아니에요. 보험회사 직원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보험회사 직원처럼 그냥 교통사고가 나면은 운전대에서 떠나서 계시면 저희가 다 알아서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이론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사례관리라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문제는 누구의 문제입니까? 그 문제는요, 클라이언트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역할을 가져야죠. 근데 지금 이 사례관리 기록 안에서는 클라이언트의 역할은 단지 학원을 가고 단지 자기의 이야기를 할 뿐이고 상담을 하고 이러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본인이 독립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할머니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직장생활을 하기 위해서 본인의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그 역할을 사례관리자는 이 클라이언트하고 합의를 보셔서 클라이언트의 역할이 많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사회복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례관리를 대상자의 문제나 욕구를 파악해서 그 문제나 욕구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대상자의 문제나 욕구를 파악을 해서 그 문제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라는 거죠. 우린 원조자, 말 그대로 우리는 옆에서 보조자 역할을 해주는 거고 연계자, 중개자 역할을 해주는 거지 직접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사람의 삶을 대신 살아줍니까? 그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은 그 당사자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우리가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상자라고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당사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당사자라는 의미가 뭐죠? 말 그대로 그 일을 당면한 사람이 당사자죠. 그러니까 그렇게 명칭을 왜 바꾸겠습니까? 아니, 대상자, 클라이언트 이렇게 얘기하다가 왜 당사자라는 이름을 쓰냐라는 거예요. 명칭을 쓰냐라는 거죠. 당사자라는 명칭을 쓴다라는 건 뭐다? 그 문제는 누가 해결한다?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례 관리에서 지금 이 솔루션 과정에서 빠진 건 뭐냐면은 바로 클라이언트의 역할이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례 안에서 클라이언트의 역할이 무엇인지. 만약에 클라이언트의 역할이 극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이 사례는
결코 어렵지 않은 사례가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사례를 눈 씻고 찾아봐도 클라이언트의 역할이 그다지 커 보이지 않네요. 예, 참고하십시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 예, 뭐라고 써 있어요? 영역과 경계의 규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례 관리를 그냥 어느 한 기관에 사회복지사가 다 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죠. 굉장히 큰 오류입니다. 우리 사회복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슈퍼맨이라고 칭하잖아요. 근데 슈퍼맨이 얼마나 오류가 많은데요. 미국이란 나라가 영화를 만들면 슈퍼맨, 배트맨, 스파이더맨 이렇게 한 사람이 세상을 구하는 형식의 그 영화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맨은 단수잖아요. 어떻게 한 사람의 능력자가 온 세상을 구합니까?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1990년대서부터 미국의 영웅 포맷이 달라졌죠. 람보부터 시작해가지고 코만도 슈퍼맨, 스파이더맨 이렇게 해가지고 다 1인으로 하던 것이 90년대부터 마블 캐릭터들이 나와가지고 전부 능력자들은 나오는데 그 능력자들이 얼마 전부터 사례 관리를 하기 시작을 하죠. 어떻게 합니까? 어벤져스라고 얘기해가지고 각각의 능력자들이 모여서 각자의 영역 안에서 나라를 구하는, 즉 국민을 구하고 시민을 구하는 이런 포맷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아, 영화도 그렇게 1인에서 다인으로 바뀌는데 사례 관리도 이제 1인에서 다인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오늘 아마 이 슈퍼비전의 가장 큰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례 관리는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럿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례를 보면요, 그 사례 관리자가 기록하는 거 안에서 나는 복지관에서 이 사람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계해 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더라. 앞에서도 굉장히 많이 언급된 부분이죠. 그런데 이것을 왜 상담 중에 알았을까요? 상담 전에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다른 기관 어디서 개입하고 있는지, 만약에 다른 기관 어디서 개입하고 있는지 모르면요, 이 클라이언트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조정을 할 줄 알게 돼요. 말 그대로 A라는 사례관리자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B라는 사례관리자한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례와 관련된 다양한 기관들이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미리 캐치하셔야 되고요. 그 안에서 도대체 어떤 서비스가 제공이 됐는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사례관리자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자살 문제가 있었대잖아요. 근데 복지관에서는 자살 문제에 대해서 잘 몰랐거나 아니면 알았는데도 개입을 하지 않았는데 자살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타기관에서 상담하고 있다면서요. 그 다음에 노동 관련한 부서에서도 또 상담하고 있다면서요. 사회복사는 또 욕구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다면서요. 도대체 이 사람하고 상담하는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상담이라는 게요, 물론 연계 상담, 중개 상담, 그 다음에 서비스 상담, 그 다음에 임상 상담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상담을 한다고 그러면요, 상담이라는 거에 아주 기본적인 건 관계 형성을 해서 내가 서비스를 주고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지금 사례관리자가 상담하는 것이요, 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나한테 왜 이렇게 상담을 많이 해? 라고 귀찮아하게 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되는 기관들을 다 모아서 같이 논의를 하셔야죠. 이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지 논의를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은 사공이 많은 거예요. 전부 다 헤드탑스잖아요. 말 그대로 전부가 주사례관리자인 거예요. 이상하지 않나요? 주사례관리자를 정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핵심 문제가 무엇인지 보고 그 안에서 주사례관리를 정하면은 이것이 지금 복지관의 사례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도대체 이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문제를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지도 파악을 해야 되고, 그 파악한 거 안에서 당신은 이걸 해라, 나는 이걸 하겠다, 이런 나름대로 업무 분장이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 문제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클라이언트가 딱 봤는데
이 사례 관리자들끼리, 각각의 기관 사례자들끼리 본인의 정보가 막 공유가 돼요. 그럼 함부로 말할 수 있나요? 말 못해요. 아, 불만 얘기한다고요? 왜 내 문제 가지고 이 사람은 이래라 저래라 하냐?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거 걱정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전문적 관계라는 거 안에서 이 사람의 문제가 있으니까 당연히 개입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의뢰가 된 거잖아요. 의뢰가 된 건데 여기도 의뢰되고 여기도 의뢰되고 여기도 의뢰됐으니까 의뢰된 곳이 같이 모여서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합법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같이 논의하셔요. 만약에 논의를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개입을 한다라는 건 굉장히 에너지 소모가 많은 거고 그 효율성도 없고 효과성도 없습니다. 클라이언트를 비롯해서 이 문제에 개입하는 모든 기관들과 함께 어떻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입하고 또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나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같이 논의하셔야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참고하십시오. 전문적 영역,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앞에서 설명한 것에 대한 확장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회복지사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 다음에 상담이라든가 이 사람에 대한 직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회복지사들보다 훨씬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한테 맡기는 거죠. 그래야 사례관리, 지금 복지관 사례관리자가 덜 힘든 겁니다. 사례관리자가 사례관리하다가 먼저 소진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사례관리자를 소진하지 않게 만드는 사례관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전문적 영역을 서로 인정하세요. 나보다 훨씬 프로페셔널한 사람이 있으면 그쪽으로 사례를 넘겨줘야죠. 그렇게 했을 때 서로 협력이 되는 겁니다. 협력 안에서 내가 이걸 할 테니 당신이 이걸 해라 라고 얘기를 해줘야죠. 예, 지금 이 사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논의해 볼 걸 한번 보죠. 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누구의 문제인가? 네, 누구의 문제인가? 그리고 노인? 손자? 누구의 문제일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손잡으면 결혼하십니까? 예, 제가 이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노인복지관 사례로 알고 있어요. 노인복지관이 아니라 종합사회복지관 안에 이제 어르신에 대한 호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어르신이 호소를 했다고 해서 어르신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어르신도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을 하다 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당신 스스로가 제일 힘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얘기 들어보아니 어르신의 문제는 어르신의 문제가 아니라 어르신 손자의 문제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 클라이언트를 바꿔줘야 될까요? 안 바꿔줘야 될까요? 바꿔줘야 되거든요. 사실은 어르신이 호소를 했다 하더라도 어르신은 갑자기 의뢰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르신은 그 문제가 해결해야 어르신의 안위가 좀 편안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으나 근데 자세히 본다고 그러면은 어르신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이 아니라 어르신은 그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편안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클라이언트격 되는 이 손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의뢰한 거 보니까 노인 사례지만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짧게 기술을 했지만 이미 뭐 치료도 해보고 교육도 해보고 많이 여러 가지 해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 사례들이 지금 온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한테 쓰기는 좀 그렇지만
내성이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익숙해진다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볼 때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제가 기록된 걸로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장애라는 부분들은 장애인 복지관에서 담당을 해줘야죠. 이 대상자의 주사례관리자는 장애인 복지관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종합복지관은 의뢰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뢰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고요? 그 제가 거기다 써놨잖아요. 손잡으면 결혼하냐고요. 여러분들 인테이크 안에서 조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조사한다고 해서 내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조사를 해보니까 이 부분은 장애 영역이더라 라고 얘기하면 과감하게 공문 쳐서 장애인복지관 쪽으로 넘겨줘야 돼요. 누가 그거 받아가지고 하길 좋아하냐고요? 맞죠? 예,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테이크, 즉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조사해 와서 해당되는 기관들을 전부 들어오게 해줘야죠. 그리고 그 안에서 논의를 하게끔 하셔야죠. 그래서 다른 전문가들이 그것을 듣고 이 영역은 우리 영역이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고요. 이건 사회복지의 윤리 영역에 속해요. 사회복지사가 내가 일하기 싫어서 그 문제를 회피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충분히 할 수 있고 내 영역이라고 생각되어지면 이 사례를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직 우리나라 사회복지 영역 안에서 이 영역은 내 영역이니까 내가 가져갈게요 라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 그냥 내가 조사를 했으니까 내 대상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식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 개입하실 때는 도대체 문제의 중심이 어디가 있는가를 보고 그것을 프로페셔널하게 해결할 수 있는 곳을 주 사례관리자로 잡으셔야 되고요.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이 클라이언트 가정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말 그대로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어떤 정서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런 어떤 장애에 대한 문제, 도전적 행동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문제들은 정신장애인 시설 또는 어디에요? 지적장애인 시설 또는 장애인복지관에서 담당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좀 김 빠지는 소리일지 모르겠으나 이게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의뢰됐다 하더라도 이 유형을 잘 보셔가지고 이게 노인 사례면 노인 쪽으로, 장애인 사례면 장애인 쪽으로 연결을 시켜줘야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 데이터에 나온 걸로 봤을 때는 노인복지관도 부르고 장애인복지관도 부르고 또 치료센터도 부르고 그 다음에 복지관도 그 안에 들어와서 각자의 영역이라는 부분들을 봐주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근데요, 어르신이 아마 정보의 부재거나 아니면 고집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집이 수급권자인지 아닌지. 근데 아까 보니까 비급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클라이언트의 행동을 수정하는 데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에서 말 그대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 후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연계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근데 우리가 이 아동인지 청소년인지 이 대상에 대한 행동에 대해서 해석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개입해야 될지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그러니까 좀 더 프로페셔널한 영역에서 담당을 하게끔 해줘야죠. 손잡으면 결혼하지 않습니다. 손잡는다고 결혼하면 이게 어떻게 될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좀 보고 파악을 해서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결혼하는 거고 이 사람하고 나하고 맞지 않아 라고 얘기하면 딴 사람을 넘겨야죠. 그런 것들이 원활해야 될 사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도 사례관리 담당자, 종합사회복지관 사례관리 담당자께서 상당한 부담을 안고 계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노인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하고 또 치료 영역하고 이런데 전문가들 다 부르세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한번 논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집이 만약에 수급가정이라고 한다 그러면 동사무소 직원도 부르시고 어떻게 전달체계상에서 어떤 것들에 대한 자원을 이용할 것인가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걸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각자 자기의 삶이 뜨겁고 자기의 삶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들으면은 굉장히 심각하지만 막상 들어가 보면 심각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 세상에 수많은 장애인들이 있는데 다 도전적 행동을 하거든요. 그것을 어떤 사람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는 게 있는데, 이 어르신의 성향도 일정 정도 파악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떠한 도전적 행동을 하는지, 도대체 왜 치료가 안 되는지, 지금까지 분명히 개입한 곳이 있는데 왜 안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히스토리를 파악해 보셔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게 파악해 보시고 난 다음에 여기에 중심은 우리 복지관이 아니고 장애인 복지관이다, 여기에 중심은 노인 복지관이다, 이렇게 일정 정도 파악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다른 영역에서도 그 영역, 지금의 이 상황이 분명히 그 영역에 해당되는 영역이라고 그러면 주 사례관리자를 잡으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 사례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이라는 걸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례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거 아니에요. 사례 관리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건 추측인데요. 추측이라는 걸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거든요. 추측을 해야 될 때가 언제냐면요. 추측을 해야 될 때가 언제냐면은 그 사례가 충분히 조사가 됐는데 그 사례에 대한 문제가 명확하게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 추측이라는 걸 하게 되는 거고요. 추측을 함부로 하지 않을 때는 뭐냐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을 때는 추측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례는요, 이게 축약돼서 왔기 때문에 그런데 굉장히 오랫동안 개입이 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오랫동안 개입이 됐다라는 것은 지금 담당자 이전에도 이 사례 관리 대상자들은 계속 대상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일단 합리적 의심이라는 걸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조사가 지금 잘 되고 있었습니까? 조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조사가 잘 되었습니까? 예, 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클라이언트의 이기적 행동이 보이죠? 여기에 아버지. 이 정도 수준이라고 그러면요. 사실은 지금 다 자란 청소년들일 거예요. 일자리도 파악한다고 그러고 검정고시 본다고 그러는 걸 봐서는 대부분 20 안팎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근데 대포차라고 하죠. 그러니까 부인하고 지금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죠?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차가 있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래요. 그러면 그 여자 그 남자의 속사정처럼 여기 계신 이 클라이언트의 격 되시는 아버지와 지금 보이지 않는 그 어머니 사이에 어떠한 사연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사연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입을 지금 해주고 있단 말이죠. 전기요금, 수도요금이 체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이 사례가 꽤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수도요금이 계속 체납이 되고 있어요. 그럼 합리적 의심, 그전에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죠? 그전엔 또 이 사람들을 누가 도왔을까요? 이런 히스토리라는 것들을 일정 정도 다시 파악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례에 의뢰된 것만으로는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정확하게 잘 써놓으신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사례 관리자들이 다 알아서 해줄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보아 이전의 서비스들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보험회사격으로 다 알아서 해주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분이 사시는데 불편하지 않게 여러 기관들이 이분을 그냥 도와주지 않았을 거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례 관리 지금 현재 담당하시고 있는 선생님께 제가 부탁드리는데요. 이분의 히스토리 그리고 서비스 이력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아이에 대해서 서비스를 어디서 주고 있는지, 첫째 아이에 대해서 그 둘째 아이 검정고시 하는 데서는 어떠한 영향을 미쳐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요 이거 명확히 보자 그러면요, 물론 이미 나이가 지나서 학대 축에 속하진 않지만 사실은 이게 방임이거든요. 오랫동안 방임되어 온 거고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땐 아버님이 지금 마음을 놓고 계신 게 아닌가. 뭐 니네들이 내가 이렇게 뻐기면, 내가 이렇게 버티면 뭐 충분히 니네들이 급해서 해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누가 급하냐는 걸 한번 정도 파악을 해보세요. 선생님들 급하세요? 예, 급하세요? 예, 급하시다고 하시다고 해서 클라이언트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무조건 돕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쓰는 방식보다 사례관리에 같이 참여시키세요. 사례관리에 같이 참여시키는데 나 사례관리 안 들어갈 거야. 내가 왜 들어가? 라고 얘기하면요, 아직 갈급하지 않은 거예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왜 예전엔 도와주시더니 왜 안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까지 기다리셔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굉장히 위험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어떻게? 그쵸?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숫자가 만에 하나니까 모니터링을 해야 되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즉결즉행으로 이 사람이 원한다는 것을 전부 갖다 주는 행위는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조사 다시 하세요. 이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히스토리부터 다시 조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결코 이 사례관리 담당자의 능력 부족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네 클라이언트는 그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알파요 오메가예요. 말 그대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라는 거죠. 그게 무슨 신적인 영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앞에 조사한 게 있는데 공유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아까 말했죠. 클라이언트의 이기적인 행동은 뭐다? 중복수혜. 계속돼서 다른 기관들이 수혜를 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뭔가 믿는 구석이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 클라이언트가 왜 이혼을 안 하는지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파악을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부인이 실종돼서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요. 영화 담보에서도 보세요. 이름만 명확하면, 그리고 만약에 사례로 들어간다 그러면 이 부인 찾아낼 수 있는 건 시간 문제거든요. 그죠? 예, 그런데 왜 안 찾아낼까요? 그리고 왜 이혼을 안 해줄까요? 뭔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혼을 안 해줘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분명히 존재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는 합리적 의심을 할 만한 여러 사례들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사례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유튜브는 이대로 촬영을 하는데 제가 또 선생님들한테 솔루션 격으로 전화 드려서 자세한 내용 묻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미리 물어가지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으나 이게 유튜브에서 사례관리 SOS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정 정도 민낯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여러분들 기관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기관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럴 때를 상황을 대비해서 요런 실수들을 많이 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제가 임의적으로 조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지금 다 라이브로 하는 거잖아요. 예. 요런 것들을 하나하나 고쳐가는 것도 학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는 그냥 꾸준히 경험을 가지고 학습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가 논리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클라이언트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클라이언트의 말을 믿지 말라고요? 세상에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믿지 않으면 누구를 믿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위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아까 말했듯이 클라이언트는 어떤 식으로든 얘기할 수 있어요. 클라이언트의 말은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용하셔야죠.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 예, 우리가 조사가 뭡니까? 조사가 정황은 또 뭡니까? 정황조사라는 거는 그 사정이라는 말로 바꾸면 되죠. 정황조사 이퀄 사정. 그러니까 뭐야? 조사 사자에다가 정황 정자. 정황을 조사를 해야죠. 논리적으로 글쎄요. 제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걸까요? 자, 저기서 보면요. 1935년에 태어나셔가지고 대만 국적으로 했대요. 근데 첫 번째 언제 온지 모른대요. 그럼 이분 지적장애가 있는가요? 아니면 기억상실이 있는가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랫동안 사셨대요. 그것도 한국인 국적을 가진 사람하고 결혼을 한 게 아니라 중국인 국적하고 한 사람하고 결혼을 했대요. 여러분들 1935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인 국적이 아닌 중국인 국적하고 살았다 그러면 우리나라 법상으로 한국인으로 등록이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돼요. 자, 그런데요. 자녀가 둘이 있었다네. 학교는 어떻게 보냈을까요? 예, 물론 지적장애라고 하니까 글쎄 모르겠어요. 학교는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그 수많은 상황 속에서 제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 출생등록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 자녀가 꽃동네에 들어가 있다는 거는 행정수석을 밟았다는 얘기인데 그럼 그 사람은 한국인? 그럼 자녀가 한국인이면 아빠 엄마가 한국인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아까 두 번째 사례처럼 합리적 의심이라는 것들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뭔가 조사가 좀 잘못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안에 수많은 히스토리가 있겠죠. 뭐 꽃동네에 들어갔다라는 게 누군가의 배려로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죠? 무학? 글쎄요. 제가 만약에 그분들 입장이라고 그러면 살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대한민국의 어떤 상황도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아팠을까요? 그럼 도대체 누구한테 가서 치료를 받았을까요? 어디 가서 계약을 하려면요. 계약이라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역사회라는 게 상호작용을 해서 하는 건데 아무리 그림자처럼 살았다고 해도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그 기동대장님이 그렇게 배려를 해서 살았는데 방을 빼야 돼서 해야 된다고 한다고 그러면은 도대체 뭐 고물을 주셔서 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글쎄요.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은 이분 나름대로 삶의 방식을 터득하고 이분은 이분 나름대로 삶을 그렇게 살아왔지 않았을까.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은 지금 보세요. 하나도 갈급함이 없어요. 저 글 안에는 갈급함이 안 보여요. 나 그냥 나가 살아야 돼. 요양원으로 입소하면 어떻겠는가라고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요양원에 입소하는 방법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양원으로 왜 안 들어가신다라는 겁니까? 고집일까요? 예,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이 있는 것을 인정을 해줘야죠. 말 그대로 루엔버그와 돌고프의 윤리적 의사결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죠. 예, 그 원칙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보장의 원칙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평등불평등의 원칙이에요. 그 세 번째가 뭐냐면은 자율과 자율성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클라이언트가 원하지 않아도 생명과 관련돼 있고 평등과 관련돼 있으면 우리는 개입을 해야 돼요. 근데 세 번째부터 뭐냐면 클라이언트가 자기 문제를 보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원하지 않으면 우리는 개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한번 문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분이 지금 어떤 걸 원하세요? 내가 살 곳을 원하십니까? 내가 살 곳을 원하신다고 한다고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협조를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저기서 보면은 살 곳을 분명히 찾아준 걸로 보여요.
요양시설로 입소하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얘기하는 걸 봐서는 방법을 찾아냈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거부하시는 걸까요? 그건 어쩌면 그 기동대장님이 한 것처럼 그렇게 집을 하나 원하고 계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정보가 잘못되어 보여요. 물론 자세히 알아봐야 되지만 정보가 잘못되어 보입니다. 그 정보를 좀 더 수집하시는 것이 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의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고 있을 거예요. 그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알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요. 지금 4개의 사례를 봤잖아요. 비슷한 구석이 많죠. 우리 사회복사들이 사례 관리를 하다가 보면은 비슷한 실수를 되게 많이 해요. 도대체 우리가 걱정하는 건가? 클라이언트가 걱정하는 건가? 누가 호소하는 건가? 나는 왜 그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가? 한번 자세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사례 관리는 정보가 8알입니다. 정보가 제대로 되면 개입이 쉬워요. 물론 사례 관리 만능주의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100 중에 90은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10은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걸 아셔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너무 내가 사례 관리자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내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하고요. 우리나라 전달책에 되게 많잖아요. 정책도 있고 법도 있고 규정도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회복지 단체들이 있고 기관이 있습니다. 이 클라이언트들한테 필요한 기관들을 우리가 또 알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누구의 삶도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거든요. 그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의 삶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클라이언트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고 그 클라이언트의 삶에 당신은 이렇게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그 사람 스스로 그 사람 문제를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것, 그것이 사례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경기복지재단 SOS 솔루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